그날 밤 빗속에서 제발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강공원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없어지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라지시는 당신. 한강일 거야. 우리는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을 겨를도 없이 이 장대비 속 불어나 있을 한강물 바로 옆에서 위태롭게 계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숨을 헉헉 가파르게 뛰다 보니 저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그 선율에 맞춰 72세의 시어머니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맨발로 비에 젖은 채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시어머니의 비밀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다가가자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놓쳐 아쉽다는 듯 아쉬워하며 서둘러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비가 오는 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서 춤추던 그 젊은 시절에 머물러 계신 듯합니다. 나 춤췄어. 사람들이 나더러 멋지대. 나 잘했지? 가을 장대비 속에서도 발갛게 달아오른 어머니의 뺨 위로 빗물이 흐르며 웃고 있는 어머니의 입속으로 빠져듭니다. 한강의 윤슬, 잃어버린 어머니의 시간. 이 이야기는 그날 밤으로 가기까지의 긴 여정입니다. 어머니 또 없어지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이의 국어 숙제를 봐주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또 그 한 글자에 담긴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이야.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찾으러 가야 하니까 집에 있어야 해. 알았지? 엄마, 할머니 또 강 쪽 가신 거야? 8살짜리 아이의 물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도 이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르다는 것을, 할머니가 자꾸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것을. 할머니 금방 모시고 올게. 누가 두드려도 문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운동화 끈을 묶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내가 한강공원으로 갈게. 당신은 아파트 단지 쪽 한 바퀴 돌아봐줘. 어머니 휴대폰은요? 소파 위에 그대로 있어. 남편의 턱선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친어머니니까요. 시어머니 박정순 여사님, 72, 키 163cm의 늘씬하신 체구에 은발이 점점 더 하얗게 새어가는 분.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고 목소리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는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췌장암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뜨셨죠.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여보, 미안해.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는 시간이 늘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상실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응? 나 지금 시장 갔다 오는 길인데? 시어머니는 방금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이었는데 이미 다녀온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달걀을 넣으시다가 서랍장에 넣으신다거나 TV 리모컨을 찾으시다가 냉동실에서 발견된다거나 처음에는 그저 건망증이 심해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는 언제 와? 민수는 제 남편입니다. 바로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을 시어머니는 알아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충격이 촉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후로 6개월 시어머니의 실종은 저희 집의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또 사라지셨습니다. 우선 저는 아파트 놀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얇은 베이지색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가셨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데 어머니 계세요?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단지 벤치 쪽도 아니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에게 물어봤지만 못 봤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강공원인 것 같아.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그러기를 매주 몇 회. 이번엔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강공원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없어지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사라지시는 당신. 한강일 거야. 저는 뛰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을 겨를도 없이 이 장대비 속 불어나 있을 한강물 바로 옆에서 위태롭게 계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숨을 헉헉대며 오르막길을 가파르게 뛰어오르다 보니 저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그 선율에 맞춰 72세의 시어머니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맨발로 비에 젖은 채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시어머니의 비밀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다가가자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놓쳐 아쉽다는 듯 아쉬워하며 서둘러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비가 오는 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나 춤췄어. 사람들이 나더러 멋지대. 나 잘했지? 가을 장대비 속에서도 발갛게 달아오른 어머니의 뺨 위로 빗물이 흐르며 웃고 있는 어머니의 입속으로 빠져듭니다.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가디건은 또 어디다 벗어두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수면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비가 와도 강물 위로 반짝이는 빛의 물결. 누군가 그걸 윤슬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 속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시어머니는 매번 모든 것을 잊고 이곳으로 오시는 걸까요? 어머니, 저도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어깨가 놀랄 만큼 가늘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 서영이에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준이가 기다려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저를 알아보실까 말까? 그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 왔구나.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한강을 찾을 때마다 가끔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가, 마치 어린 딸을 대하듯.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 시간은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좀 봐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참 곱지 않니? 저렇게 반짝반짝 아주 예쁘지? 저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며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젠가 저 빛을 따라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요. 점심 준비해야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시어머니는 순순히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도 않아 다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강물을 향해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두고 가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제 팔짱을 끼고 걸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민수 좋아하는 거 해야지. 방금 전까지 저희를 애타게 만들었던 일은 까맣게 잊으신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앞서 걸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지만 동시에 그 온기가 언젠가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불안한 동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반짝이는 한강의 윤슬이 언젠가 시어머니를 영영 데려가 버릴 것만 같은 끔찍한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흘 후였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머니,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에서 하얀 김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은 거의 다 증발했는지 주전자 밑바닥이 달궈져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파란 불꽃이 휘익휘익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스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전자를 들어 올리려다 너무 뜨거워 비명을 지르며 놓쳤습니다. 주전자가 싱크대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니? 시어머니가 주방 입구에 서서 물으셨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어머니 이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물 끓이시다가 잊으신 거예요? 물? 내가?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나 물 안 끓였는데.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만약 주전자의 물이 완전히 증발하고 불이 번졌다면, 만약 상상만 해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이는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4시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어머님 혼자 두는 거 너무 위험해요. 남편은 대답 없이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며칠간 면도를 안 한 까칠한 턱수염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회사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도 파트타임이지만 일하잖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주간보호센터라도 알아보자고요. 낮 동안만이라도 전문가들이 돌봐주시면. 그게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소리랑 뭐가 달라? 달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과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쩔 거예요? 집이 불나면요? 우리 준이는요? 당신은 꼭 그렇게 말하더라.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언제 어머님을 짐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 애 걱정, 집 걱정, 엄마는? 엄마 마음은? 어머니 걱정되니까 그런다고요. 당신은 어머니가 위험한데도 그냥 두고 보자는 거예요? 저희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시어머니가 들으실까봐 걱정은 했지만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저는 매일 어머님 식사 챙기고 빨래하고 약 드시게 하고 잃어버린 물건 찾아드리고 있다고요. 그게 다야? 그게 다냐고. 엄마는 환자가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그 말에 제 입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억울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직장 그만두고 모셔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말은 취소해. 왜?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돼요? 나도 일해서 돈 벌어요. 나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렇게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 문제로 매일 전전긍긍하고, 저도 지쳤습니다. 정말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은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셨지만 제가 차려드린 된장찌개와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 몇 개를 떠서 입에 넣으시더니 곧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준이가 할머니 안 먹어요? 하고 물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돌리시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출근했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구나.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퍽 소리를 내며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황급히 손을 닦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 말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다 알아.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지. 사람들한테 폐만 끼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내가 괜히 살아있어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한 걸까요? 시어머니를 걱정한다면서 결국 상처만 드린 거잖아요. 저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좋아하시던 드라마를 틀어드려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셨습니다. 준이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하고 말해도 그래 잘했네 하고 힘없이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자주, 더욱 오래 한강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루에 3번, 4번, 새벽에도 밤에도 저희가 말리면 울면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거기 가야 해나 거기 가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등은 날이 갈수록 더 굽어졌습니다. 어깨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책감은 매일 밤 더 무거워져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희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토슈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수야, 넌 알지? 네, 엄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서영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내 이야기 좀 들어주련?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원래 무용수였어.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살 때 발레를 시작했지. 우리 집이 좀 부잣집이었거든.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제약회사를 크게 하셔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과거를 보는 듯한 눈빛. 처음 발레 선생님을 만나러 갔던 날이 기억나. 내가 하는 몸짓을 보시고는 나를 거울 앞에 세우시고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 아이는 재능이 있어. 발이 특별해. 그때부터 나는 발레에 미쳤어. 시어머니는 토슈즈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춤만 생각했어. 학교 끝나면 바로 연습실로 달려갔지. 발이 피가 나도 무릎이 부어도 계속 췄어. 그게 좋았어. 춤출 때가 제일 행복했어. 저는 사진 속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16에 국립발레단 오디션을 봤어. 100명 넘게 지원했는데 5명을 뽑았지. 나는 1등으로 합격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21살 때 백조의 호수 주역을 맡았어. 오데트요? 내 평생 꿈이었어. 공연날 무대 위에 섰을 때 그때의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명이 날 비췄어. 음악이 흘렀어. 관객들이 숨죽이고 날 봤어. 나는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정말로 백조가 된 것 같았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제일 행복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그 사람을 만났어. 아버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단정하게 하고 와서는 손에 들고 있던 건 꽃도 아니고 노트 한 권이었어.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기요, 박정순 씨. 그렇게 날 불렀어. 나는 무시하려고 했어. 공연 끝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달랐어. 다른 사람들은 발레리나 박정순을 보는 눈빛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나를 봤어. 사람 박정순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 저는 법대생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공연을 보고 처음으로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트를 건네줬어. 펼쳐보니 내 춤을 보고 쓴 시였어. 시요? 응. 서툰 시였어. 그런데 진심이 느껴졌어.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은 매일 공연장 앞에 나타났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날 기다렸어. 나는 계속 무시했어.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 그 사람이 또 거기 서 있는 거야. 흠뻑 젖어서. 나는 화가 났어. 왜 이래요? 왜 매일 여기 와요? 그렇게 소리쳤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춤이 아니라 당신이요. 그 말에 나는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5살부터 그 나이까지 쭉 발레리나로만 살았어. 누구도 그냥 정순이를 봐주지 않았어. 항상 천재 발레리나 박정순이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으로 나를 봐줬어.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반대했어. 그 사람은 가난한 학생이었고 나는 국립발레단의 간판 스타였으니까.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 남자와 결혼하려면 집안과 인연을 끊어라. 발레도 그만둬라. 그래서 선택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을, 그 사람을 발레 대신에요? 응.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976년 4월, 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연수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 모든 게 준비됐었어. 내 평생의 꿈이 눈앞에 있었어. 시어머니의 손이 토슈즈를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람이 찾아왔어. 정순아, 나 사법고시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가지 마. 라면서 그렇게 울더라. 그래서 어머니는 포기했어. 파리도 발레도 전부 그 사람한테 말했어.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보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그런데 후회는 안 해.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방 안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그래. 단칸방에서 시작했지. 나는 토슈즈 대신 고무장갑을 꼈어. 무대 대신 부엌에 섰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에 매달렸어. 친정에서 반대하는 결혼한 나는 가족을 잃었지. 이제 하나뿐인 가족,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나는 밤낮으로 일했어. 식당에서 공장에서 그 사람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5년을 버텼어. 그리고 아버지가 합격하셨죠. 응, 합격했어. 변호사가 됐어. 성공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 그 사람은 평생을 나한테 미안해했어. 매일 밤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정순아,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꿈을 포기했잖아.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속했어. 내가 돈 많이 벌면 꼭 당신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무대. 거기서 다시 춤추게 해줄게.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게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이 먼저 갔어. 암이래. 3개월밖에 못 산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무대 못 만들어줘서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그게 그 사람 마지막 말이었어. 방 안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매일 한강으로 가시는지, 왜 반짝이는 윤슬만 보시는지, 그 빛은 시어머니에게 무대 위의 조명이었습니다. 젊은 날 가장 행복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했던 그 무대, 그리고 치매. 시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시간으로 돌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춤출 수 있었던 그때로, 꿈이 살아있었던 그때로.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아가, 내 잘못 아니야. 남편이 저희를 안았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려야 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못 지킨 그 약속? 우리가 대신 지켜드려야 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대? 응, 어머니만을 위한 무대.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다. 엄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저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무대, 그것을 만들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희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침에 드신 식사도 잊으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잖아요. 나 아침 먹었어? 네, 1시간 전에요. 거짓말, 나 배고픈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였습니다. 저기 당신 누구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 서영이에요. 며느리? 우리 민수 결혼했어? 네, 8년 전에요. 손녀 준이도 있어요. 그래, 난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긴 어디지?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그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과 저는 서둘러 무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작은 소극장을 알아봤습니다. 조명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춤추실 마지막 왈츠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춤을 추실 수 있으실까? 72세의 나이, 무릎 관절염, 그리고 치매. 저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제안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무대? 네. 어머니가 다시 춤추실 수 있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흐려졌습니다. 나 춤 못 춰. 너무 오래됐어. 괜찮아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아니야. 나 이제 늙었어. 춤추면 안 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물 한 잔 마시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미친 듯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없어. 창문이 열려 있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구두가 없었습니다. 한강이야. 한강으로 가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폭우 속에, 이 어둠 속에, 한강으로 빨리 가야 해. 저희는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람이 몸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울부짖으며 뛰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도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비에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 비 속에. 괜찮아요. 찾을 수 있어요. 어머니 계실 곳 알잖아요. 저는 아이를 안고 한강공원으로 뛰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신발 안으로 빗물이 들어와 발가락이 시렸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셔야 해. 제발.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위협적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남편이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시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돌계단. 엄마, 남편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채 위험한 물가에 꼿꼿이 서서 강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 어머니,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근처 광장의 실내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왈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백조의 날갯짓처럼 우아하게, 느리게 마치 50년의 시간을 되돌리듯. 그리고 한 발 한 발 스텝을 밟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멈춰섰습니다. 빗속에서 맨발로 흠뻑 젖은 채로 시어머니는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72세의 나이도 무릎 관절염도 치매도 그 모든 것을 잊은 듯, 아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시어머니는 다시 20살의 발레리나가 되어 계셨습니다. 빗속의 한강공원이 무대가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조명이 되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관객의 박수 소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짓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팔의 곡선, 다리의 각도, 고개의 기울임,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육체는 늙었지만 영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고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전하셨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비틀거리셨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남편이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동안 잃어버렸던 그 표정, 사진 속에서만 봤던 그 환한 미소, 지금 여기 이 순간 시어머니는 진짜로 살아계셨습니다. 음악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돌계단 위에서 도약하셨습니다. 높이 뛰어오르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백조가 되어 자유로워진 영혼이 되어 본인만의 무대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착지하실 때 휘청거리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품에 안기셨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아가, 나 춤췄어. 네, 어머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 백조였어. 네, 정말 백조 같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날 봐줘서. 남편이 다가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비를 맞으며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를 피해 가던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춤을 보고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10명, 20명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란스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건하게 한 명의 노 발레리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보시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듯. 그리고 다시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자. 네, 어머니. 가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춤췄어, 나 춤췄어. 그 목소리는 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켜드리고 마른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감기에 걸리실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열은 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영아. 네, 어머니. 나 행복해.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진짜 무대를 만들어드리기로 소극장을 예약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옛 발레단 동료들을 찾아냈습니다. 몇 분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분들께 연락했습니다. 박정순? 정순이가? 잘 있어? 전화를 받은 한 할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네, 잘 계세요. 어머님을 위한 무대를 준비 중인데요. 세상에 정순이 꼭 갈게. 꼭 가야지. 친지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준이의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발레리나셨다고요? 네, 아주 유명하셨대요. 와, 준이가 자랑스럽겠네요. 준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준이야, 할머니가 무대에서 춤추실 거야. 진짜? 할머니가? 응. 할머니는 옛날에 정말 멋진 발레리나셨어. 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발레 배우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준이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보다 더 멋진 무용수 될 거야.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컨디션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저기 여기가 어디죠? 어머니 집이에요. 제 집이요? 이상한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네. 어머니가 춤추실 날이에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보셨습니다. 춤? 저는 그 낡은 토슈즈를 꺼내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토슈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신발. 네. 어머니 신발이에요. 나 이걸 신고 춤췄어. 오늘도 추실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무대가 준비됐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보러 오실 거예요. 저녁 6시 소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극장이었지만 무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고 객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옛 동료들,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들이셨지만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친지들, 준이의 선생님, 이웃분들, 그리고 가장 앞줄에는 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대 뒤 분장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하얀 발레복을 입혀드렸습니다. 새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몸에 맞게 맞춘 것.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거울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정말 발레리나네. 토슈즈를 신겨드렸습니다. 50년 된 그 낡은 토슈즈. 리본을 묶어드리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응, 떨려. 괜찮아요. 어머니는 할 수 있어요. 무대 감독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무대 뒤로 갔습니다. 막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박정순의 무대입니다. 어머니는 50년 전 이 나라 최고의 발레리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남편을, 자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영혼은 아직도 춤추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에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왈츠. 막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하얀 발레복을 입고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보며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음악이 고조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동작을 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비틀거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이는 두 손을 모으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옛 동료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5분의 짧은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은 50년보다 더 길고 영원한 듯 했습니다. 마지막 동작. 시어머니는 팔과 다리를 들어 한 바퀴 도신 후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으셨다가 가슴에 5곳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대에서 마지막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무대를 계속 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올라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준이도 뛰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최고예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정말 고마워. 우리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막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이를 한 번 더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동안 감춰져 있던 그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진짜 박정순의 미소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저희가 버린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셨습니다. 너희들 너희 삶을 살아야지. 그곳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술 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발레를 다른 어르신들께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기억은 계속 희미해지고 계십니다. 어제는 저를 몰라보셨습니다. 저기 당신은 누구시죠? 저 며느리 서영이에요, 어머니. 아, 서영이 고마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시어머니가 누구신지, 어떤 꿈을 꾸셨는지, 무엇을 사랑하셨는지. 지난 주말 저는 준이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준이는 새로 배운 발레 동작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배웠어요. 준이가 서툰 피루엣을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하네 할미보다 더 잘해.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셔서 준이의 자세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팔은 이렇게 그래, 잘했어. 그 순간 시어머니는 다시 발레리나였습니다. 기억은 잃어가셔도 춤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슬, 시어머니는 그 빛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예쁘다. 네, 어머니. 정말 예쁘네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강에 빛나는 윤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어머니의 안식처, 그 반짝이는 무대 위의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기억. 저기 한강, 그곳은 어머님 마음속의 무대이고 그 일렁이는 강물 위 반짝이는 윤슬은 어머니 당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몰라보셨지만 그래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아픈 거예요? 할머니는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계셔. 왜요? 너무 오래 참고 사셨나 봐. 할머니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춤추는 거? 응.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거. 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처럼 안 될 거야. 응?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참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 엄마도 해볼게. 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꿈을 포기했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그리고 그 꿈은 결국 이루어졌으니까. 비록 50년이 걸렸지만 매일 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온한 잠을 주무시길. 아픈 기억은 잊으시고 행복한 기억만 남으시길. 그리고 언젠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실 때 꿈속에서 다시 무대 위에 서 계시길. 20살의 모습으로 조명을 받으며 사랑하는 남편이 객석에서 웃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껏 춤추시길. 백조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오르시길. 오늘도 한강의 윤슬은 반짝입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봅니다. 젊은 날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춤추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깨닫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마지막 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진짜로 사랑하게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무대를 위해 자신의 춤을 멈춘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다시 춤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